계속해서 2차 시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소곤충이 어떤 생물인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소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생물인데 하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가 물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잠자리는 수소곤충에 속합니다. 잠자리의 일생의 거의 대부분은 물속에 삽니다.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여기 있는 잠자리의 애벌레는 왕잠자리인데요. 물속에 굉장한 포식자예요. 오일챙이도 다 잡아먹을 정도, 물고기도 잡아먹을 정도로 이 잠자리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잠자리가 이제 깨어나는 장면, 이걸 우하라고 그러는데 가슴을 가르고 점차적으로 나타나서 한 마리의 잠자리가 되는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대부분의 생활은 물속에서 하고 육지로 나와서는 이제 상대방을 만나서 종족을 남기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잠자리는 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잠자리지만 실제로 물속에서 1년 내지 2년 동안은 살고 이렇게 성충이 되는 어른이 되는 시기는 극히 짧습니다. 이와 같이 물속에 살고 있는 곤충들을 우리는 수소곤충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에서 봤던 그런 잠자리뿐만 아니라 똑같은 잠자리인데 잠자리는 앞에서는 주로 이제 이렇게 육식성인 반면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 실잠자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검은 물잠자리라고 하는 애벌레인데요. 이거는 실잠자리고 실잠자리의 성충이죠. 얘들은 입의 구조가 육식성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얘들은 이게 식물성이에요. 식물성, 풀을 갉아먹는다든지 이런 또 차이가 있죠. 같은 잠자리여도 이것도 물속에서 이렇게 애벌레 시기를 보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서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했다시피 이 수소곤충들은 이렇게 연못이라든지 다양한 생태계에 살고 또 상류부터 하류까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한 건데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강이나 하천, 그 다음에 연못, 호수, 심지어 어떤 수소곤충은 온천 내에서도 살고 있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서식체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수소곤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살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하루살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루살이는 대부분 아까 붉은 깔따구라고 보여드렸는데 완전히 집안이 달라요. 깔따구는 파리 집안이에요. 파리는 날개가 두 쌍밖에 없어요. 곤충은 날개가 한 쌍밖에 없어요. 곤충은 날개가 두 쌍이죠. 다리가 세 쌍이고, 머리, 가슴, 배로 나눠지고, 이게 곤충의 특징인데, 유일하게 파리만 날개가 한 쌍밖에 없어요. 뒷날개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균형을 잡기 위한 평균곤이라고 곤본 모양으로 이렇게 태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살이는, 그래서 파리 깔따구는 이제 모기처럼 번데기 시기를 거치는 완전 변태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벌레와 성충이 완전히 다른 모양이죠. 그렇지만 하루살이는 불완전 변태예요. 번데기 시기가 없어요. 그리고 진화도 파리는 굉장히 진화가 많이 된 반면에 이 하루살이는 진화가 그렇게 많이 됐다고 할 수가 없죠. 이와 같이 하루살이와 깔따구인 파리는 완전히 다른 집안이에요. 그 차이가 있죠. 이게 유충들은 이렇게 애벌레는 이와 같이 생겼고요. 하루살이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성충이 되면 이렇게 날개를 달고 나오거든요. 근데 모양이 다 비슷하죠. 이렇게 이런 것들 우리는 불완전 변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살이가 정말 하루만 살까요? 실제로 하루살이는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하루살이는 물속에서 어떤 하루살이는 6개월, 어떤 하루살이는 2년 가까이 물속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성충이 돼서는 되게 이제 짝짓기를 하고
대부분 수컷은 죽고요. 암컷은 산란,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종족 번식이 끝나면 소임이 다 끝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짧은 시기를 삽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짝을 찾지 못하면. 그래서 하루살이는 굉장히 성충도 연약하고 이렇게 애벌레도 굉장히 연약한 그런 생물입니다. 그렇지만은 1급수에 사는 종이 있고 2급수에 사는 종이 있고 3급수에 사는 종이 있고 수소곤충 중에서 가장 그 종류 수가 많은 게 이제 하루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늘 말했던 강도래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그런 곤충의 이름인데요. 주로 이제 4월이나 5월, 6월까지 이 계곡 근처에 가서 이렇게 나무 낙엽 그 잎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런 강도래들이 보여요. 이것들의 애벌레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 애벌레가 이렇게 생겼고, 우리 보신 바와 같이 아까 하루살이처럼 비슷하죠. 이 애벌레나 성충이나 비슷하죠. 이것도 이제 그래서 불완전 변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강도래는 극단적으로 깨끗한 물에서만 살아요. 1급수의 대명사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강주천이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과거에 강주천이 4, 5급수 실지렁이가만 사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강도래 애벌레를 무등산에서 잡아다가 강주천에 집어넣으면 집자마자 5분 안에 강도래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강도래를 그 계곡물을 떠다가 그대로 냉장고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살아요. 이렇게 강도래가 그 물의 온도라든지 또는 물의 맑기 또 용존산소량에 극단적으로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들을 우리 지표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강도래 중에 좀 크기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강도래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막 물 젤리층으로 쌓여져 있어요. 이건 좀 젤리층 벗겨진 건데 이런 건 이제 총체 강도래라고 하는데 크기가 훨씬 작은 지금 그 계곡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3월 말에서 4월까지 많이 볼 수 있는 강도래 종류예요. 이런 민강도래도 1급수에 사는 지표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찍은 거 아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인데요. 나머지는 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강도래는 이렇게 친척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유충은 이제 제가 찍은 건데 이게 한국 큰그물 강도래예요. 제가 그 연구를 하면서 그 대학원 다닐 때 제가 한국 그 신종으로 제가 학회에 발표했던 종입니다. 한국 큰그물 강도래라고. 이게 저희 이 손가락만한 강도래 중에서 가장 그 크기가 큰 강도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큰그물 강도래라는 거고 그 외에 이렇게 조그만 강도래, 아까 이제 총체 강도래 모습도 보이죠. 이런 강도래는 하루살이 못지않게 그 종류가 친척들이 많다라고 이제 말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잠자리인데 이렇게 잠자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잠자리는 좀 다르죠. 잠자리는 이렇게 날개를 접지 않죠. 또 그 더듬이도 굉장히 크죠. 약간 좀 크게 생겼죠. 이런 것도 잠자리인데 뱀 잠자리라고 그래요. 이게 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집안이 달라요. 잠자리하고 이 뱀 잠자리 애벌레도 보신 바와 같이 이 잠자리 애벌레랑 좀 차이가 있죠. 물속에는 이런 생물들도 살고 있어요. 이것도 손가락만한 커요. 그래서 다른 그 작은 수소곤충들을 잡아먹고 사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런 걸 주로 이제 벌레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줄난도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난도래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다 물난도래네요. 이런 난도래의 종류들은 이제 주로 그 깨끗한 상류에 속하는 계곡에서 주로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이거의 특징은 이 꼬리 쪽에 이렇게 갈고리가 달려 있는 게 이 난도래의 특징입니다. 성충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중하류에 사는 줄난도래라는 거고, 아까 앞에서 보였던 물난도래 모습인데 성충은 꼭 나방처럼 보였죠. 근데 그 나방은 아니고요. 이게 약간 촉각이나 이게 차이가 있고 굉장히 작지만 잘 이렇게 날아다니죠. 손하고 비교해 보면 크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하루살이, 강도래, 난도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수소곤충이 물속에서는 어떤 생태계적으로 위치에 차지하고 있냐면, 당연히 아까 제가 그 생산자인 이끼라든지 이런 것들 돌말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육지의 배추나 식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플랑크톤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흐르는 하천에서는 이게 떠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돌에 붙어 있는 거죠. 이런 돌말 같은 게 이제 생산자가 되는 거죠. 생산자. 부착조류라고 합니다. 돌말. 그 다음에 방금 하루살이라든지 날도래라든지 이런 돌말을 갉아먹고 사는 것들, 이끼를 갉아먹고 사는 수소곤충을 우리는 1차 소비자, 초식, 하루살이, 날도래, 강도래는 두 종류로 나뉘어요. 잠자리도 두 종류로 나뉘고 식식성, 이런 1차 소비자가 있고, 아까 제가 진강도래 같은 경우는 그 작은 곤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2차 소비자인 육식에 속해요. 수소곤충 가재 중에 강도래 중에 아까 큰 그물 강도래, 얘는 이렇게 덩치는 크지만 식물성이에요. 곤충 잡아먹지 않고 식물을 갉아먹고 살거든요. 얘들은 덩치는 작지만 다른 곤충을 잡아먹고, 입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입의 구조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까지가 이제 수소곤충이 차지하는 이치고, 수소곤충이 하천에 존재함으로써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것이죠. 물고기들이 흐르는 하천에는 플랑크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곤충들을 잡아먹고 사는 것이죠. 육식성 곤충들이. 이렇게 물속에도 우리가 육지하고 똑같은 이런 생태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 피라미드 구조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곤충을 또 다른 말로 저서성 대형 무척주 동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류, 물고기, 흔히 이제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멸치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등뼈가 있잖아요. 물고기는 등뼈가 있죠. 그 다음에 개구리도 뼈가 있죠. 등뼈가. 그렇지만 곤충이라든지 아까 가재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여기 다슬기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뼈가 없어요. 뭐 소위 말해서 뼈대 없는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얘들 어떻게 버텨날까요? 갑각을 갖고 있죠. 딱딱한 피부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어요. 또는 이 다슬기 같이 폐각, 그러니까 그 달팽이나 달팽이 폐각을 갖고 있는 것들, 껍질을 갖고 있죠. 또 이런 딱딱한 것이 없는 것들은 날도래처럼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와 같이 그 하천이나 계곡의 바닥에 살면서 큰 동물들, 이런 것들을 바닥에 산다 해서 저서성, 크다 해서 대형, 뼈가 없는 각각이라 해서 무척주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새우, 진거미 새우, 가재 이런 것들 갑각류라고 하는데, 이런 거, 그 다음에 담수, 폐류, 다슬기, 물달팽이, 제첩 이런 거, 뭐 섬진강에서 주로 많이 나온 제첩, 이것들도 저서성 대형 무척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곤충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저서성 대형 무척주 동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 거의 80%가 수소곤충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수소곤충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서성 대형 무척주 동물은 훨씬 더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수소곤충이나 저서성 대형 무척주 동물은 정말 다양한 서식처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보면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죠.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다. 눈으로 볼수록 관찰이 쉽다. 우리가 물속에 바이러스도 있을 거거든요. 또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디에 감염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되고 그러는데, 얘들은 수소곤충 다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어떤 종류가 몇 마리 살고 있는지를 쉽게 연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유리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유리한 점은 얘들이 물속에서는 날아다닐 수가 없고 작은 발로 기어다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가도 뭐 몇 메타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생태를 그대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가령 예를 들어서 누가 거기다가 농약을 뿌렸다. 그럼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다음날 조사해 보면 수소곤충이 없으면 뭔가 화학적인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다른 아까 그 독극물 성분은 이미 이제 앞으로 밑으로 흘러내려가 버리면 그 다음날 와서 측정을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미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물은 깨끗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물은 피해를 받아서 그 정보를 그대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동 범위가 적어서 사는 곳의 환경 특성을 잘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지표 생물로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이죠. 지표 생물로서. 그래서 하천은 수질 평가에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생물 중에 이제 곤충이 가장 많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 수소곤충이 그 전체 대형 무척추 동물의 95%에 속하는데요. 앞에서 하루살이, 강도래, 날도래까지 잠자리까지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물장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금쟁이라든지 뭐 장구애비 이런 한 번씩 들어봤던 이름들인데 이런 것들 노린재류라고 딱정벌레 이제 그 딱정벌레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뱀잠자리목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비목은 유일하게 명나방이 한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 파리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깔따구가 대체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각닭이라는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곤충이 아닌 대형 무척추동물은 아까 연체동물이 아까 다슬기라든지 제첩 이런 게 속하고요. 현유동물 플라나리아, 그 다음에 실지렁이나 물지렁이가 환영동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종류가 세계적으로 몇 종류가 있는가를 표시해 주는 것이고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소곤충은 주로 물속에서 1년에 한 세대 또는 2년에 한 세대, 그러니까 물속에서 1년 동안 살기도 하고 2년 동안 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3년 살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모기같이 장구벌레같이 여름철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세대를 거치는 경우도 있어요. 모기는 그만큼 빨리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고인물만 있어 이렇게 적응을 해 나가는 것이죠. 되게 이제 우리가 불완전 아까 그 강도래나 하루살이는 애벌레하고 성충하고 비슷하다겠죠. 번데기 시기를 거치지 않는 이런 종류를 우리는 불완전 변태, 불완전 탈바꿈이라고 요즘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완전 탈바꿈은 중간에 이렇게 번데기를 거치는 이런 종류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개 뱀잠자리, 날도래, 그다음 나비, 파리, 딱정벌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완전 탈바꿈이다. 이 두 종류가 있어요. 똑같이. 뭐 사는 곳의 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곤충이 물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적응하는 것을 몇 가지만 보면 그 계곡에서 물 흐름이 굉장히 빠른 걸 살려고 이렇게 몸을 평평하게 만드는 이렇게 납작 하루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또 유선형으로 되는 게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사진은 다 보여드리지 않는데 이렇게 그 자기 몸의 형태를 적응시키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삿갓처럼 생겼죠. 그래서 물삿갓벌레라고 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이게 돌에 붙여서 살 수 있도록 이게는 삿갓이고 안쪽에 보면 이렇게 머리도 있고 가슴 쪽에 다리도 있고 이게 배가 있고 아가미도 달려 있습니다. 물속에 이게 아가미라는 건데 이게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찰의 체험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형태 변한 형태를 적응시켜 나가는 것도 있고 강도래라든지 날도래는 이제 뒷공무니에 이런 발톱이 있고요. 강도래는 발톱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 고리가 있어가지고 돌이나 이런 틈에 이렇게 부착 용이하도록 이렇게 다리 모양이 발톱의 모양이 이렇게 변해가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파리류의 먹파리류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부착이 있어서 돌에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서가 센 곳에 이렇게 붙어 있고 사람은 뛰려고 잘 안 떨어질 정도로
그리고 머리 부분에는 이런 이제 그 털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사람으로 말하면 그 윗수염 뭐 이런 비슷한 건데 이것이 있음으로써 물에 흐르는 유기물들을 여기서 걸러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약한 그 아까 갑각질을 가지고 있는 껍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날도래 중에 상당히 많은 종류들은 이렇게 각각 독특한 모양의 집, 모래로 또는 나무와 모래를 섞어서 이렇게 또 다른 물질로 나무라든지 이런 그 낙엽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집을 만들어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있죠. 물속에 가면 뭐 나뭇잎 같은 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날도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끼라든지 이런 긴 그 발톱 이런 것으로 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잠자리로 왕잠자리 아까 뭐 굉장히 육식성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얘들이 이제 어떻게 숨을 쉴까요? 되게 나비라든지 곤충들은 그 배에 복부에 기공이 있어서 산소를 바로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물고기들은 그런 기공이 있으면 물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아가미, 물고기 아가미는 다른데 이런 깃털 모양의 아가미, 하루살이는 다 이렇게 복부 쪽에, 배 쪽에 아가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꼬리고, 이런 그 나뭇잎 모양의 아가미, 또 어떤 것은 손가락 모양의 아가미, 이런 아가미가 있음으로써 물속에 녹아있는, 여기에 전부 이렇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 같은 게 다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므로써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깃털 모양의 또는 요거는 이제 두 갈래 하루살이라는 건데 보시면 혈관 같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요거는 또 세 갈래 하루살이라는 건데 이렇게 혈관 같은 게 있어서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독특하게 다 자기 종별로 이렇게 진화가 돼 있어요. 특이하게 잠자리는 그 항문 아가미 쪽에 항문 쪽에 아가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장새 아가미를 한자로 새라고 그러거든요. 새에 이어서 물을 딱 이렇게 받았다가 물을 푹 뒤로 내면 마치 제트기가 그 연료를 품고 앞으로 촥 나가듯이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실잠자리는 꼬리 쪽에 이렇게 잎사귀 모양의 아가미가 달려 있고 이런 그 곤충의 종류에 따라서 적응이 다 돼 있어요. 그런 반면에 아가미가 없는 종들은 송장 헤엄치기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올라와서 공기를 받았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가기로 아까 그 깔다구도 공중에 올라와서 산소를 저장했다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이런 과정을 찍거든요. 이 장구벌레 모기도 마찬가지죠. 꼬리를 이렇게 꽁지를 공기 중에 내서 호흡관을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곤충들은 자기들이 그 살아나가기 위해서 산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또 몸의 형태를 어떻게 변형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생존을 해 나가는 것이죠. 곤충 이게 하나하나의 생김새는 분류학자들, 생태학자들한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에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곤충들이 그 계곡 생태계, 하천 생태계의 하천 물리적인 구조나 또는 화학적인 어떤 수질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것들 몸의 모양이라든지 또 각종 그 아까 숨 쉬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진화돼서 적응해 나감으로써 어떤 지역에 어떤 생물들이 얼마만큼 사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생물들이 이제 그 종 다양성이라든지 우점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잠시 쉬었다가 3차 시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